이제 문제를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 지난번에 9번까지 했고 우리 8번 안 해가지고 이제 8번을 먼저 본 다음에 10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 그래서 8번을 보게 되면 이제 콩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 450쪽. 페이지 450쪽에 보면은 이제 콩팥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비뇨계통의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콩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보기 1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이가? 맞는 말이지. 이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콩팥에 생성을 하게 돼. 우리가 그 내과 전문 응급처치약 396쪽을 펴게 되면 내과 전문 응급처치약 이제 396쪽 그 보기 전에 이게 그 393쪽에 보면 콩팥 생리라고 나와 있어. 여기에 이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396쪽에 보면은 동맥 혈압 조절이라는 그 글씨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거기 동맥 혈압 조절의 그 문단을 같이 보게 되면 콩팥은 여러 방식으로 전신의 동맥 혈압을 조절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콩팥은 인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따라서 혈량을 건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게다가 토리 모혈관 세포에 인접한 특수세포, 토리 곁세포는 레닌이라 불리는 효소를 방출하여 저혈압에 반응한다. 몇 초간의 방출이 지나면 레닌은 상당량의 능동적 호르몬인 안지오텐신 1을 생성한다. 안지오텐신 1이 허파를 통해 흐를 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즉각적으로 동맥 혈압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안지오텐신 2를 생성한다. 이 안지오텐신 2는 콩팥 세뇨관 세포와 부신세포 모두에 작용하며 부신세포에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압 유지에 가진 역할은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제흡수와 분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토리 쪽 곱슬세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리 쪽 곱슬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몸 쪽 곱슬세간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래서 책으로 다시 기초의학 책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이제 452쪽에 콩팥 세간 제흡수가 나와 있어. 거기에서 이제 각 부위의 제흡수에서 두 번째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흡수와 분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몸쪽 곱슬세간이다. 그렇다 하면 이 2번도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 2번 두 개 다 답이어서 둘 중에 하나만 체크했어도 이제 맞는 걸로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8번의 답은 1번, 2번이 되겠어. 그 다음 거를 이제 보게 되면 3번인데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제흡수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책에 나와 있어. 어디에 있냐고 하면 453쪽에 그 나트륨의 제흡수 위의 점을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 땡땡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설명을 보면 이제 부신에서 분비되고 세간에 작용해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을 한다. 그래서 보기에는 억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4번 콩팥 세간고리의 굵은 부위에서 이제 물의 제흡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의 제흡수 파트를 보게 되면
체계가 나와 있나? 이게 뭐냐면 원래 그 물 같은 경우는 그 몸쪽 곱슬세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콩팥 세간골의 굵은 이제 부위에서 물의 제흡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책에는 있나? 콩팥 세간골이 봐봐. 여기 우리가 400 아까 어디였지? 그 각 부위의 제흡수 452쪽에 두 번째 점을 보면 제흡수와 분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몸쪽 곱슬세간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분이 제흡수 된다고 해서 우리가 447쪽을 보면 이제 몸쪽 곱슬세간이 우리가 토리 쪽 곱슬세간이라고 했잖아. 447쪽의 그림 8-4를 보면 토리 쪽 곱슬세간이 위쪽에 있어. 하지만 이 보기에는 콩팥 세간골의 굵은 부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다. 그리고 5번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을 때는 여과량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을 때는 토리의 여과량이 증가가 되겠지. 454쪽에 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을 때는 토리의 여과량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도 틀린 말이 되겠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도 이제 맞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생체의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 동일한 기전을 가지면서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 106쪽 106쪽에 보면 이제 과민 반응이 나와 있어.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민 반응인데 과민 반응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생체의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 동일한 기전을 가지면서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민 반응에도 총 몇 가지가 있었니? 1형, 2형, 3형, 4형, 5형이 있었어.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 제 1형 과민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나필락시스형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세 번째 점을 보면 히스타민, 세로토닌, 호상구 유주인자 등은 혈관의 투과성을 높이고 세기관지 등의 평활관 수축을 일으키며 선세포로 하여금 분비를 촉진해서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밑에 꽃가루,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식물 등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항원을 알레젠이라 하고 이때 항체인 IgE를 레아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1형 과민 반응에 의한 자가 면역성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기 알레르기, 전신성 아나필락시스가 이제 제1형 과민 반응에 속한다. 그리고 제2형 과민 반응을 보게 되면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 무가립증, 혈소판 감소증, 중증 근무력증 등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 제2형 과민 반응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뭔지 보면 신생아 중증 황달 그리고 약제 알레르기 제2형 과민 반응에 의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제3형 과민 반응을 보면 이제 항원항체 반응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항원항체 반응물, 즉 면역 복합체에 의해 일어나는 이제 과민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제2형은 항원이 세포에 붙어 있으나 제3형은 세포와 무관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제3형 과민 반응에 의한 대표적인 질환을 보면 이제 사구체 신염, 혈청병, 이제 전신성 홍반성 낭창, 그리고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제4형을 보게 되면 이 제4형은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체나 보체에 매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이 T세포엔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지연형 과민 반응과 T세포가 다른 세포를 살해하는 T세포 매개세포 독성 반응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은 이제 접촉성 피부염, 유가종성 염증, 이식거부 반응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O형은 이제 자극형 과민 반응으로 항원 물질이 밖에서 자극을 부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갑상선 중독증, 중증 근무력증,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과민 반응의 그 각각에 해당되는 질병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의 답은 이제 과민 반응 3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11번 문제. 어떤 원인으로 기관지가 폐색이 되어 말초부의 폐조직의 기관지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정지되어 폐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의 공기양이 적거나 매우 결핍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은 이제 무엇인가. 우리 페이지 427쪽 글 한번 볼래? 그 427쪽에 보면 어떠한 질병이 나와 있니? 무기폐가 나와 있어. 무기폐. 그래서 이 11번의 문제가 이제 그 무기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인으로 기관지가 폐색이 돼서 말초부의 폐조직이 기관지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정지가 돼서 폐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제 폐의 공기양이 적어서 이제 매우 결핍된 상태, 즉 폐포벽이 서로 달라붙을 정도로 이제 공기가 매우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무기폐라고 할 수가 있다. 책을 보면 무기폐의 첫 번째 점을 보면 허파의 불안정한 확장 또는 이미 팽창된 허파 조직의 허탈을 말하며 허파가 재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역성 장애로 간주가 된다. 즉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심한 경우는 산소 결핍을 가져오며 염증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후천성 무기폐는 원칙적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데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서 많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무기폐에도 종류가 있었어. 뒤에 그 밑에 보면 태아성 무기폐, 이제 후천성 무기폐, 압박성 무기폐, 그리고 폐색성 무기폐, 수축성 무기폐, 반상 무기폐,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태아성 무기폐를 보게 되면 태아의 허파는 태생우기에 활발하게 발육하는데 허파가리가 아직 허탈되어 있고 허파가리 벽도 접혀져 있어서 전혀 공기를 함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태아성 무기폐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기폐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무기폐는 무엇인가 하면 428쪽에 폐쇄성 무기폐야. 폐색성 무기폐랑 같은 말이 폐쇄성 무기폐야.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하다. 설명을 보면 이제 기관지 내강이 폐색이 되어 허파가리각 내에 함유되어 있던 공기가 서서히 흡수되어 허파가리가 허탈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번의 답은 5번 무기폐가 되겠고,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황달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나와 있어. 이 황달은 몇 페이지에 있냐고 하면 392쪽. 392쪽에 황달 나와 있지. 이제 황달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쓸개간이 막혀서 쓸개즙이 이제 간으로 역류하면서 우리가 황달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황달이라고 딱 하면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어. 우리가 피검사에서 봐야 될 항목이 어떤 거니? 황달이라고 하면 빌리루빈이지. 이제 그 황달이랑 빌리루빈이 연관이 있는데, 책에 보면은 혈중의 빌리루빈 색소가 과잉 상태로 된 것이며, 원인은 빌리루빈의 과잉 생산, 합성 결여, 간우성 폐쇄 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량의 이제 빌리루빈이 조직으로 새어나가면 그때 우리가 이제 피부라든지 점막, 공막이 노란색으로 변해. 그래서 황달이 심한 색은 딱 피부만 봐도 약간 노랗거나 공막, 점막 등이 노란데, 이것이 이제 과량의 빌리루빈이 조직으로 새어나가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마저 설명을 보게 되면, 작은 창자 내로의 쓸개즙 배설이 장애되어 혈중의 쓸개즙 색소가 증가되고 눈의 각막, 피부 등의 황달색으로 착색이 된다. 그래서 이 황달에도 종류가 있어. 폐쇄성 황달, 간세포성 황달, 이제 용혈성 황달.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황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을 보게 되면 과량의 빌리루빈이 조직으로 새어나가면 피부, 점막, 공막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을 보게 되면 폐쇄성 황달은 효소결핍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 틀린 말이지. 효소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간세포성 황달이야. 그 392쪽에 황달의 네 번째 점을 보면 간세포성 황달이 나와 있어. 그것이 효소결핍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린 문제가 되겠고, 3번을 보면 용혈성 황달은 당간이나 담석에 문제가 있을 시 발생을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이 당간이나 담석에 문제가 생길 시 발생하는 황달은 폐쇄성 황달이야. 그리고 용혈성 황달 설명을 보게 되면 뱀독이나 ABO형 부적합 수혈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4번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5번, 체내에서 빌리루빈이 적게 생산될 때 발생한다. 아니지? 과잉으로 발생했을 때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이제 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간은 몇 쪽에 있냐고 하면 382쪽.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나와 있어. 이 386쪽에도 나와 있고 382쪽에도 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간 문제를 보게 되면 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야.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간으로 출입하는 혈관은 세 종류로 고유 간동맥, 문맥, 간정맥이다. 해서 이것은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383쪽에 우리 마지막 점 있어. 마지막 점에 보면 혈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간으로 출입하는 혈관은 세 종류로 고유 간동맥, 문맥, 간정맥이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맞는 말이라서 답은 1번이고, 2번을 보면 왼쪽은 두껍고 오른쪽은 가늘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말이 반대로 됐지? 오른쪽이 두껍고 이제 왼쪽이 가늘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냐?
383쪽에 그 혈관 점 위에 점에 보면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가늘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간은 문맥과 간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고 간동맥을 통해 아래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383쪽 아까 1번 보기 밑에 바로 문장을 보면 간은 문맥과 간동맥으로부터 혈액을 받고 간정맥을 통해 아래 대정맥으로 혈액을 보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 간이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은 지라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고, 5번 간은 몸속의 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 틀렸어. 그 382쪽의 간 설명의 첫 번째 점을 보면 성인 남자는 약 1.5kg, 여자는 약 1.2kg 정도의 인체에서 가장 큰 셈이야.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큰 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속에서 가장 큰 기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간이 아니라 피부야. 피부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큰 기관이 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어서 이제 13번의 답은 1번이다. 그래서 간을 본 김에 우리가 이제 그 간에 대해서 설명 적힌 거를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그 382쪽의 첫 번째 점은 읽었고, 그 밑에부터 이어서 보면 간 소엽의 중간에는 중심정맥이 종주하고 그 주변에 간세포 줄이 방사상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대부분 복막에 의해서 쌓여 있고 복막 안에 오른쪽 위쪽으로 가로막 아래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간은 복막에 의해 칸막이처럼 쳐져 있으며 간세포줄과 굴 모세혈관이 주체로 풍부한 혈액을 갖는 연한 암적 갈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윗면으로부터는 간낫 인대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구분이 되고 아랫면에서는 다시 양옆 사이에 끼어있는 방역엽과 꼬리엽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육각형 간소엽의 중심부에는 중심정맥이 관통하고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가늘다. 그래서 그럼 간이 하는 역할은 또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은 386쪽. 386쪽에서 간에 하는 역할을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간을 보면은 이제 매분비 셈으로 1일 약 600ml의 쓸개즙을 분비하여 지방질 소화를 돕는다. 그래서 근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리피드 등을 글루코스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비타민 저장, 그리고 항혈액 응고제인 헤파린을 생산하고 해독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혈액의 저장과 혈액량 조절 역할을 하고 요소 회로를 통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 생성한다. 그리고 쓸개즙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약 0.5에서 1리터의 양을 이제 생성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점에도 나와 있듯이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셈으로 무게는 약 1200에서 1600g 정도이고 배 안에 위 오른쪽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우리 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14번. 간경화 환자가 발이나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답은 3번 알부민 감소다. 그리고 이제 15번 간기능 장애 시 다음 검사 중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간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몇 가지 피검사들 그리고 요소들이 있어. 일단 빌리루빈이 떠오를 거야 얘들아. 그래서 빌리루빈에 해당되는 게 1번, 2번, 5번이야. 그 다음에 뭘까? 알부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답은 그 빌리루빈과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야.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가 얘들아, 알칼리 포스파타제라고 너희 혹시 들어봤니? 병원에서 실습을 했으면 이거 피 검사를 볼 때 알칼리 포스파타제 ALP라는 그게 그 알칼리 그 분해 효소거든. 같은 말걸로 알칼리 분해 효소랑 알칼리 포스파타제가 같은 거야. ALP. 그래서 우리가 그 피 검사할 때도 간이 안 좋다고 하면 꼭 이 검사를 보게 되는데 ALP, 뭐 AST, ALT, 즉 OTPT라고도 하는 이 검사를 보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1번이랑 4번이 되겠어. 1번이 4번. 빌리루빈과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꼭 이 간이 문제가 있을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뼈라든지 그 복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올라가긴 하지만 간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15번에는 1번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오늘도 몇 문제를 했니? 8, 10, 11, 12, 13, 14, 15 7문제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틀린 문제를 바로 정리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한글 파일에 붙여서 과제를 또 수행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16번부터 해서 문제를 이어가도록 할게.